전산세무 2급 미룬 문제부터 볼게요, 여러분. 98회이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98회 합격률이 공지가 안 돼서 전주에 못 들어가 봐서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지금 13.86이에요. 정말 최저네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98회는 전산세무 2급이 전산세무 1급보다 합격률이 낮아요. 이 합격률이 실제 합격률인지 궁금할 정도인데요. 13.86이라고 하면 10명 중에 1명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와져서 이렇게 어려웠는지 저희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금년도 합격률이 어찌됐든 세무 2급 합격률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좋지는 않은 상태여서 이게 진짜 공지된 부분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시험 문제에 진짜 어려운 게 많아서 그런 건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저희 같이 들어가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부분은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뭐로 달고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만 달라져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거로 내는 출제자가 있고 재무 상태표로 내는 특징으로 내는 분들이 있고 손익계산서로 내는 분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재무 상태표와 관련된 설명 이쪽에 포커스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포커스보다는 재무상태표나 재무대표라는 부분을 더 많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무대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부분에는 일단 재무대표 종류부터 얘기를 할 거고 그 재무대표 작성할 때 가져가야 되는 기본 과정이 있었죠. 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1번에 나와져 있는 보기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시험 출제가 되면 다음 중 재무제표 종류는 이라고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이란 부분을 포함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그죠? 계속기업 가정이라는 걸 두었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가지고 온 자산이 있으면 취득 원가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 올려주고 그런 걸 우리가 역사적 원가주의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 전제가 돼야 우리가 사업을 계속한다라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고정자산이라 불러주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는 것만큼 감가상각도 할 것이고 그리고 장부에 지속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표시를 했었죠. 그러니까 계속기업 가정이 전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의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잘못했죠, 여러분? 중요한 항목은 본문에 직접 쓰는 거예요. 본문이나 주석에 직접 기록해야 되겠죠. 자, 직접 기록하라는 얘기는 개별로 쓰세요라는 표현이에요. 개별로. 그래서 토지 얼마, 그리고 건물 얼마, 기계장치 얼마.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를 대체적으로 설비자산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설비자산이란 통합계정 안 쓰려고 하거든요. 중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건 성격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묶어서 표시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할 수 있다.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구는 중요한 항목은 본문의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통합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격이 무엇한 것,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무엇 할 수 있다.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네 번째,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우리 회계 기준 종류가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을 하지만 상장사들은 우리 한국 책대 국제회계 기준에서 제정되어 있는 우리 IFRS를 써야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도 현금으로 표현 자본변동 포화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도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지 주석에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재고자산은 무슨 방법을 평가하는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까지도. 그래서 주석 기재한다라는 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단가 결정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의미시냐면 우리가 기말에 남겨져 있는 재고자산은 내가 창고에 가서 세어서 남겨져 있는 수량 또는 장부에 남겨져 있는 수량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결론을 내겠다. 어찌됐든 수량을 결정하시고 그 부분에 우리 취득 단가가 얼마짜리입니까? 라는 부분을 곱해서 우리는 금액이라는 게 나오죠.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 그러면 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그거의 각각의 성격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선입선출법이고 후입선출법이고 개별법이 있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소매재고조사법 등이 있죠. 그리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또 누가 있었나요? 우리 수량 결정 방법에는 장부에 기록해서 관리할 거냐 계속 기록법, 우리 창고에 가서 실사를 해서 볼 거냐 실질재고조사법 두 개를 병행해서 쓸 거냐 이런 게 있었죠. 자,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어 기말 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깝다. 그렇죠. 우리가 선입선출이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물가가 상승 중이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월 5일 날 100원 주고 사왔던 재고자산이 물가가 상승 중이어서 1월 10일 날 우리 200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출고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언제 출고했니?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월 15일 날 출고를 했다. 그럼 선입선출법이었을 때는 우리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00원짜리를 먼저 출고하겠죠. 그러면 남겨져 있는 재고는 얼마짜리가 될 것이다. 재고는 200원짜리가 남는 거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매입한 1월 10일께 남는 거고요. 1월 10일께 남는 거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격이 남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글로 얘기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개별법은 실무에 적용하기 쉬우며 가장 정확한 단가 상정 방법이다. 잘못했네요, 여러분. 자, 개별법은요. 가장 정확한 단가 산정 방법은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런데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건건히 정리해서 나는 손익을 그때그때마다 다 정리하겠다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산품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별법은 대체적으로 고가품에 대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고가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가 맞습니다.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단가 산정 방법인 건 맞아요. 근데 뒤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 매입분으로 구성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선입선출법보다 적절히 이루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만 보셔도 선입선출은 과거에 대한 부분, 과거에 사가지고 온 부분이 어디에? 매출 원가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매출 원가는 계정 과목의 분류로 본다라면 비용이에요. 근데 수익은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대로 반영돼서 단가 산정이 돼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럼 수익은 현행 원가예요. 수익은 현재 움직이는 가격. 그런데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인 매출 원가는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되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선입선출법은. 근데 후입선출법은 내가 후입선출이었다라고 하시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내가 1월 5일 날 얼마 주고 샀던 부분, 100원 주고 샀던 부분, 1월 10일 날 200원 주고 샀던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에 1월 15일 날 출고를 한다라면 우리는 1월 5일 걸 내보내는 게 아니라 출고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거. 그러면 200원짜리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1월 10일 날 사가지고 왔던 게 나가고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재고는 언제? 과거인 1월 5일께 남게 되는 거죠. 100원짜리가.
그러면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도 뭐가 될 것이다?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 그럼 3번은 맞는 표현. 자, 네 번째, 평균법에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죠. 자, 총평균법은 반드시 어떤 방법에서, 이동평균법은 어떤 방법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은 수량 결정 방법을 장부를 쓰든 장부를 쓰지 않든 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들어올 때마다 가격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걸 파악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평균 단가 못 내요, 여러분. 이동평균 단가.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은 수량 결정 방법을 놓고 봤을 때 계속 기록법상에서만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평균법은 우리 실질적으로 일정한 기간의 평균 단가예요. 전체를 가지고 내는 단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거 얼마이고 들어온 거 얼마야라는 거 가지고 평균 단가 내고 무슨 부분 기말에도 그 단가를 곱해주고 우리 나간 부분에도 그 단가를 곱해주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평균법은 우리 창고에 가서 재고를 파악하는 실지, 재고, 조사법상에서 계산되는 단가 산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연결을 정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라고 얘기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이고 이런 의미랑 비슷한데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은 무형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2번 문구는 되게 오랜만에 낸 것 같네요. 네,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유형자산에 대한 우리 기말 재고에 대한 기말에 남겨져 있는 평가 방법을 볼 때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방식? 원가 모형의 방식이 있고 재평가 모형의 방식이 있다. 이 부분 중에 택일해서 쓰시면 된다. 국제회계 기준은 재평가가 원칙이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에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재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산 시점에 시장에 가서 내가 재평가하겠다는 자산의 시가가 얼마인지 공정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었고요. 근데 이거 재평가를 할 때 나는 토지도 있고 나는 건물도 있고 나는 기계도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토지만 재평가하겠어 건물만 재평가하겠어 라는 거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다만 토지가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라고 했을 때 나는 A만 재평가할게 이거는 안 된다고 했었죠. 내가 토지를 재평가하겠다라면 내가 토지 전체를 다 해라. 그래서 계정 과목 통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는 표현입니다. 분류 전체.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만 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게 2번 얘기였던 거고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은 최초의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그렇죠. 역사적 원가주의에서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게 되면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내용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이다. 이 3번 문제 많이 틀린 거로 보여집니다. 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고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이라는 요 부분. 자, 요건 무슨 얘기가 되시는 거냐면 제가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취득을 하시면 지금 그 취득한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취득 원가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내가 아예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취득한 유형자산은 전혀 다른 부분으로 쓰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는 포커스에 따라서 내가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기계가 제대로 도는지 시운전을 해보겠다. 이런 부분은 취득 원가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4번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보는 포커스가 대부분 사고 나서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A라는 기계를 가지고 있었다. A라는 기계를. 근데 이 A 기계를 가지고 생산을 해보니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그러면 지금 A 기계를 가지고 개조를 하겠다. 그러면 취득 후 지출이고 그게 자본적 지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개조는 아니에요. 이 A 기계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시장에 가서 보니까 B라는 기계가 있더라. 전혀 다른 새로운 기계예요, 여러분. B라는 기계. 그럼 회사에서 고민을 하죠. 이 B라는 기계로 설비를 싹 바꾸면 실제적 얼마의 돈이 들어갈 건지 시장 조사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지금 현재 추세가 바뀐다. A라는 기계를 가지고 생산하는 물건은 무조건 원재료라고 하는 부분을 투입했을 때 우리 BB라는 원재료밖에는 투입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인체에 유해하다는 부분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가 바뀌어야 된대요. 근데 그 원재료가 CC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CC의 원재료는 A라는 기계에 투입을 해서는 생산하기가 어렵더라. 그러면 CC라는 원재료가 투입할 수 있는 기계가 B였다라면 그러면 그들은 이게 과연 B라는 기계로 바꿨을 때 매출이 증진이 될 건지 그리고 시장의 전망은 좋은지 이런 걸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4번의 용어예요. 근데 이게 회계 기준에 이 글씨가 그대로 있기는 해요. 근데 과연 대부분들이 그걸 이런 식의 의미로 과연 볼 거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글씨 딱 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취득부 지출을 더 많이 생각해요. 기계를 사고 그거를 바꾼 데 들어간 돈 아니면 내가 기계를 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간 돈 근데 이거는 사전이에요 사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형자산 배울 때 여러분 연구 단계가 있었고 개발 단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개발 단계가 넘어가기 전에 내가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마케팅 부서가 나가서 뭐 수요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거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발 단계로 못 들어온다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은 모두 다 연구 단계로 보아서 다 비용 처리해라. 그 부분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에 충족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4번이 그런 성격하고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4번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거로 바꾸려고 할 때 시장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조사 비용이에요. 사전조사 비용.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 취득 원가가 아니라 그냥 무엇으로 들어간다? 비용 처리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로 못 들어가요. 비용 처리하고 끝난다.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 4번으로 답이 나와져 있는 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 요 예라고 써진 건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고 싶어서 달아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득 전 시설 설치 여부 사전조사 원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그러면 이 부분은 광고나 판촉 활동과 관련된 원가로 보기 때문에 판관비 처리하고 끝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직원 교육 훈련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관리나 기타 일반 간접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자산의 원가라는 건 취득 원가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봐주시면 1번에 있는 게 4번에 있었죠? 네,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고요. 기출 문제 아무리 풀어보셔도 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유형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원문에 나와져 있는 이런 문구를 가져다가 내는 출제자가 등장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출제 현재 좀 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거로 보여지는 문제였고요.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회계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추정 변경이 있고 정책 변경이 있습니다. 세무부터는 이 부분이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 강의 올려드렸으니까 들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변경은 두 가지 있다. 우리 회계 정책에 대한 변경이 있고 추정에 대한 변경이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건 회계처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뭔가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정률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률법을 생각하는 것보다 정액법을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이게 회계에 대한 부분에 내용을 보여줄 때 정보 이용자들한테 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적시에 대한 정보가 맞다. 이런 식의 표현들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회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요. 적시성도 맞춰주셔야 되고 신뢰성도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회계에 대한 방법을 바꿔주셔야 된다. 또는 우리가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회계 변경이에요.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부분? 방법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을 변경해라. 내가 지금 쓰고 있었던 회계 처리 방법을 바꿔라.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추정치 또는 예상의 관점으로 쓰고 있었던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해라? 변경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근데 이제 이 방법자를 얘기했더니 추정으로 바뀌었던 거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에 제가 아까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정액법에서 뭐 생산량 비례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방법을 바꾸는 거니까 아 그럼 정책 변경이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감가상각 방법은 그냥 방법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요소를 들어가서 보니 그 안의 내용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 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추정 변경으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어디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여러분, 법에서 법으로 바꿨네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책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답은 1번으로 정리가 끝나버리네요. 1번.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기계 설비의 감가상각 대상 내용연수 변경을 하는 경우. 여러분, 내용연수는 몇 년 사용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예상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추정 변경에 속합니다. 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에 못 받을 위험성이 1%로 설정했던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1.2%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식의 관점. 그러면 못 받았다가 아니라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를 예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무슨 변경? 추정 변경이 되는 거죠. 자, 비품의 감가상각 방법을 어디에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요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법에서 법을 바꾸는 건 맞지만 이 부분은 정책 변경이 아니라 추정 변경입니다. 과거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오래된 문제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푸시는지 아 이상하다. 내가 풀었던 기출문제는 이거 4번이 무슨 부분 정책 변경으로 되어 있었다. 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회계 기준이 꽤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년 이전에는 정책 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형평성을 따져보니 아니 이게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꿀 때 상각 방법에 들어가서 보니 내용 요소도 필요하고 잔존 가치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 같이 동반이 돼서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정책으로 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가 됐어요. 그래서 추정 변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방법 중에 감가상각에 대한 방법은 모두 다 추정 변경입니다. 추정 변경.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있다라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게 내가 정률에서 정액으로 또는 선입에서 후입으로 후입에서 선입으로 바꾸면 실제적으로 기말재고 금액이 바뀌어요. 그러면 기말재고 금액이 바뀐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재고자산은 매출원가가 바뀌죠. 그럼 우리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이 돼야 되고 기말재고 금액은 어디에 재무상태표에 기말재고 남겨줘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당기손익이 또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건 그냥 금액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회계처리에 의해서 그 부분이 다 반영되는 거죠. 그럼 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무슨 부분? 전진법과 소급법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진법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소급법이다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 제 여기다가 전과 소를 썼다 해서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회계처리의 전진법하고 소급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진은 과거의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바꾼 부분, 회계에 대한 변경이 시작이 되면 변경된 시점부터 미래로 무엇하겠다, 나아가면서 정리하겠다라는 게 전진법. 우리 소급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과거의 정보도 모두 다 무엇하겠다, 바꾸겠다. 그러면 내가 선입에서 후입으로 바꾸게 되면 무슨 부분, 차이 금액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전체 차이 금액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주고 과거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계속 나아가겠다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게 소급법입니다. 그래서 전진과 소급까지 모두 다 무엇 하셔라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글씨까지. 왜냐면 그 내용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냥 분류표만 물어봤지만.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고 회계 처리도 기억을 같이 해주셔라. 자, 5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래로 증감이 없는 자본 항목은 5번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절세는 자기 주식 500주. 자, 액면금액 주당 200원을 주당 300원에 취득한 후. 자, 일단은 끊어볼까요? 자, 취득한 후까지 끊으면 일단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500주 샀고요. 자, 사가지고 왔을 때는 액면금액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입가로 가시라고 했죠. 내가 지불한 금액 주당 300원에 취득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의 금액은 우리 요 주당 300원이 곱해져야 되겠죠. 또 500주 곱하기 300원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자기 주식이 등장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3, 5, 15니까 얼마인가요? 15만 원. 자, 그래서 15만 원 지불하고 자기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이 생기고 대변에 돈 나갔겠네요. 자, 이 중 300주는 주당 400원에 무엇하고요? 매각하고요. 자, 매각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주식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전부 다 매각한 게 아니라 300주만. 그리고 얼마 받고 팔았다? 400원 받고 팔았다. 그러면 3, 4, 10이니까 12만 원 받고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러분 300원 주고 샀던 주식을 4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만큼 이익이네요. 이때 나오는 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200주는 무엇하였다? 소각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소각했다라고 하는 건 주식을 태워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각할 때는 얼마짜리를 소각했느냐라고 하는 액면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200주를 소각했는데 액면가 얼마짜리? 200원짜리. 그래서 200원짜리를 소각했습니다. 그러면 2, 4니까 4만 원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금은 4만 원이 무엇될 것이다? 감소가 되겠네요. 근데 얼마 주고 샀던 거? 300원 주고 샀던 거 우리 지금 소각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200원짜리를 300원 주고 샀으니까 회사는 돈이 더 나간 거죠. 그렇죠? 6만 원이 나가고 실제 자본금은 4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처럼 봐야 되겠죠. 근데 소각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한다? 감자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단 주식회사 절세는 자기 주식 취득 전 자본 항목은 자본금뿐이래요. 여러분 이 글씨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장부에 우리 동시 계상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동시 계상 안 된다.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도 동시 계상 안 된다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감자 차손이 있던 시점이라면 감자 차익이 장부에 있었다라면 우선 상계라는 조건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나온 글씨예요. 근데 자본금밖에 없으니까 이들은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 조정 다른 항목들은 자기 주식 제외하고는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선 상계는 필요하지 않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써드린 요 글씨대로 회계 처리하셔서 1번부터 4번에 내용 보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벌써 감이 와야 되지 않나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나요? 분기 안 해도 답은 4번인데요. 왜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해외 사업 환산 이익이나 손실, 그리고 파생 상품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익이나 손실, 그리고 유형자산 재평가에서 나와지는 우리 재평가 잉여금. 근데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보라색 박스에 있는 내용은 4번의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도 분기를 구태여 제가 보여드린다라면 이런 분기겠죠. 취득 시점에 차변에 자기 주식 1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대변은 돈 나갔겠죠. 그러면 자기 주식은 우리 계정 금액의 분류를 얘기한다라면 어디에 속하나요, 여러분?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속하죠. 그러면
자본 조정이 일단 우리 무엇될 것이다 등장이 됩니다. 그럼 3번 있네요. 자, 그리고 매각을 했어요. 매각 얼마에? 400원에. 그러면 12만 원 받고 매각했죠, 여러분? 그럼 차변은 12만 원. 그런데 내가 갖고 있었던 자기 주식은 어느 변에 와서 대변에 와서 상계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 조정에 있었던 우리 자기 주식은 상계 처리가 됩니다. 딱 얼마만큼만? 9만 원만큼만. 왜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300주만 팔았으니까요. 300주 곱하기 300원 하시면 9만 원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실제 9만 원 주고 샀던 거 12만 원을 팔았으니까 3만 원만큼 이익이죠, 여러분.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어디에 속해요?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죠. 이거 물어본 부분입니다. 그럼 2번 있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소각을 했어요. 소각. 그러면 감자한다라겠죠. 그럼 누가 줄어야 된다? 자본금. 근데 여러분 자본금은 항상 머릿속에 우리 주식을 발행해도 소각을 해도 다 무엇으로? 액면금액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액면금액 또는 액면가액. 그러면 내가 지금 소각한 주식은 200주이고요. 그쵸 여러분? 거기에 얼마? 액면가 200원이 곱해져서 4만 원이 감소했죠. 그러면 자본금은 자본금이라는 항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은 자본금에 속하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본금에 속하고 그리고 자본 조정에 있었던 우리 자기 주식은 무엇 하시고 상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없애 주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누구 들어와요, 여러분? 감자 차손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감자 차손 들어오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6만 원 주고 샀던 거 우리 4만 원밖에 소각을 못 했으니까 2만 원만큼 회사가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이 나갔을 때 6만 원이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만 원 자기 주식, 4만 원의 자본금을 소각하기 위해서 6만 원이 지불됐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이다. 그래서 차변에 감자차손이 등장하죠. 감자차손은 대표적인 자본 조정의 계정 과목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나오지만 4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 문제는 회계 2급에서 많이 내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고요. 다른 분계 문제로 많이 내지만 근데 세무에서 출제를 또 했네요. 자, 6번째 문제부터는 원가 쪽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 항목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런 글씨가 나오면요. 무슨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전산 실무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제조 원가는 500번대 코드를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사무실과 관리 쪽을 쓴 건 800번대 코드를 쓰세요 라고 표현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코드 구분할 때 어떻게 쓰냐면 500번대는 무슨 용어? 생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나 제조라는 용어가 등장하거나 라고 하면 500번대 코드 쓰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00번대는 무슨 부분? 사무실이 나오거나 또는 영업부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관리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면 800번대 코드를 쓰세요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800번대 코드는 어디에 들어간다? 우리 손익계산서 IS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자, 500번대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1번부터 4번 중에요. 800번대 코드로 들어가야 되는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만 분류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 회계기간에 발생된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 데 들어간 게 아닌 거. 그런 걸 우리가 기간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기간비용. 자, 그거 분류시켜 달라는 부분. 그러면 생산시설의 감가상각비 우리는 당연히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셔서 무엇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제조, 경비라고 표현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생산직, 근로자의 인건비. 자, 이 부분은 우리 노무비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500번대에 있는 임금이 있죠. 504번에 있는 임금. 그래서 노무비에 들어갑니다. 생산시설의 전기, 요금. 이것도 뭐로 들어가요, 여러분? 제조, 경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시겠죠? 됐을까요? 자, 그런데 영업용 차량의 유지비, 이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건 몇 번이다?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어려웠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6번 문제는 난이도 최하 문제예요. 원가 문제 중에 난이도 최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도 회계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자, 주식회사 세금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우리가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건 공통으로 쓰는 걸 제조간접비라고 하죠. 회사가 빵을 만든다. 그러면 소보로빵을 만드는 데 쓰는 기계, 그리고 팥빵을 만드는 데 쓰는 기계.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를 썼다? 그럼 그 전기는 기계를 돌릴 때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소보빵만 만드는 데 쓴 기계 전력비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썼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통비라고 얘기하고 그 공통비를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조 간접비는 실제 발생된 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실제 배부법이 있고, 그리고 무슨 부분? 과거에 발생된 걸 가지고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미리 배부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예정배부법이 있는 거죠. 실질배부법을 쓰시면 정확하긴 하지만 생산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가 계산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관리하는 팀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회계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견적 내준다라고 하면 다 예정 배부에 의해서 이만큼의 단가로 우리는 너한테 물건을 팔 수 있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빵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는 다 산정할 수 있지만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거 거를 가지고 공통으로 쓰는 건 과거 걸 가지고 추정해서 단가 산정을 해요. 그래서 업무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배우는 추지가. 그래서 원가 분석팀에서는 원가 회계를 되게 중요시하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예정 배부라는 부분. 자, 그리고 예정 배부라는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금액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시간 가지고 하겠대요. 무슨 시간? 직접 노무 시간 가지고 하겠다. 기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당초 제조 간접비 예상 금액은 얼마이고 150만 원이고, 자,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은 500시간이다. 자, 당기 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는 165만 원이 발생하였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예정 배부를 하고 나면 뒤에 가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 발생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실제 발생과 예정 배부가 같으면 좋겠지만 같지 않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예정 배부했던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발생된 간접비로 무엇해야 된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배부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는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예정 배부와 실제 발생된 부분이 무엇이다? 같다예요. 그래서 배부 차이 금액은 0이었다. 자, 이랬을 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부분. 그러면 이건 공식을 외웠어야 풀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일단 무슨 부분부터? 예정 배부율부터 계산을 합니다. 자, 예정 배부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되어 있는 제조 간접비 또는 예정 배부에 대한 제조 간접비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배부는 전체를 다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정이라는 글씨가 붙으면 예정 배부율은 예정분의 예정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예산 금액 얼마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15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될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라고 예상했다? 500시간. 그러면 예상된 제조 간접비 금액을 우리가 배부 기준으로 쓰겠다라고 했던 직접 노무 시간의 예산으로 무엇하시라? 나누라.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예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제조 간접비 예상 금액 150만 원 나누기 예산 직접 노무 시간 500시간. 여러분 이건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네, 동그라미 2개 떼시고 우리 5로 나눠주시면 시간당 얼마에다? 3,000원이라는 예정 배부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제 발생 제조 간접비는 아까 얼마라고 얘기했나요, 여러분? 165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165만 원. 근데 실제 발생된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실제 발생된 제조 간접비랑 예정 배부된 제조 간접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5만 원은 예정 배부액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정 배부액은 여러분 우리 여기서 나온 배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노무 시간. 그러면 배부 기준으로 썼던 실제 배부 기준이 들어와야 되고요. 실제 배부 기준에 누구?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실제 배부 기준이
몇 시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왜 배부 기준이라고 써드리냐면 지금은 직접 노무 시간이니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을 찾으면 되지만 이게 기계 시간으로 오면 여기로 기계 시간을 바꾸면 되고요. 금액으로 줄 수도 있어요. 직접 재료비 또는 직접 노무비 또는 직접 원가 그러면 그 부분으로 글씨만 바꾸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예정 배부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예정 배부액 165만 원 나누기 예정 배부율 3,000원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에다? 550시간이 나와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요 패턴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문제는 여기가 0이라고 줬지만 이 배부 차이가 무슨 부분? 과소하다, 과대하다라는 문제도 꾸준히 출제가 됩니다. 과소나 과대라고 하는 건 예정 배부랑 실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예정 배부가 실제보다 작다. 그럼 과소 배부했다. 예정 배부가 실제 발생된 금액보다 크다. 그러면 과대 배부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과소가 불리해요, 여러분. 왜냐면 내가 지금 제조간접비 이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나 예정은 100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해서 단가 산정 다 했어요. 근데 실제 발생된 건 120이래요. 그럼 과소 배부했죠. 근데 이 20을 제가 견적을 낼 때 20을 싸게 냈단 얘기예요. 그러면 견적을 내고 오더가 성사가 됐을 때 20만큼 거래처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20만큼 고스란히 뭐가 된다? 회사 손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업무에서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 계산으로만 매일 배워요. 이걸 왜 배우는지 취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도를 대부분 놓고 가시는데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견적 잘못 내시거나 단가 산정 잘못하시면 왜 앞으로 나고 뒤로 빠진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는 실제 배부로 못 가요. 대부분 다 예정 배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가를 배우시는 부분 영업부에서 특별히 알아야 되겠죠. 또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원가 분석팀이 있어요. 그 분석팀에선 이런 부분을 계속 시비비를 따지겠죠. 그래서 550시간이고 공식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자, 8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월에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월초 제품 수량은 500개, 월말 제품 수량 300개, 당월 제품 판매 수량은 100개. 물량 흐름은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월초 제품 원가는 67,000원이고요. 월말에 제품 원가는 55,000원. 월초 제품 원가라는 건 우리 기초 제품 재고의 월말 제품 원가라는 건 기말 제품 재고액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당월에 완성된 제품 단위당 원가는 110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제품 매출 원가를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럼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T 계정을 약식으로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제품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T 계정을 놓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가 있었고 그리고 단기에 완성한 게 있었겠죠, 여러분? 단기 완성품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팔면 우리는 무엇하였을 것이다. 매출했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아직 못 판 건 기말로 남겨져 있겠죠. 그러면 기초의 제품의 수량은 500개가 있었고요. 월말의 제품의 수량은 300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월말의 제품의 판매 수량은 몇 개가 있다? 1000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은 거니까 1300이 있었던 거죠. 그럼 단기에 완성된 부분의 완성품의 수량은 몇 개가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까요? 우리 요대로 보시면 1300에서 500 빼면 결론적으로는 800개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항상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량 흐름이 되어 있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첫 번째 점에 나와져 있는 거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단기에 완성된 거 800개 넘겨받아서 난 판매가 가능한 수량 1300개 중에 1000개를 팔았고 그중에 못 팔은 거 얼마가 있다? 우리 300이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 왜 제가 이 완성품에 대한 물량 흐름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당월에 완성된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얼마이다? 지금 110원이에요. 그러면 단기 완성품에 대한 부분에 지금 제가 수량으로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금액 환산한다라면 지금 이 부분은 나 지금 800개 완성했고 거기에 곱해지는 단가는 110원짜리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월초 제품의 원가
기초 500개에 대한 원가는 얼마이고요? 67,000원이었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월말의 제품 원가, 기말에 남겨져 있는 300개의 금액은 5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물어본 제품 매출 원가는 1000개에 대한 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 흐름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금액 계산 되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상품으로 배우든 제품으로 배우든 똑같아요, 여러분. 다만 이게 상품이었으면 여기가 완성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왔을까요? 매입한 게 들어왔겠죠. 근데 제품은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성품이 넘겨오는 거죠. 어디에서? 제공품 계정에서 완성된 게 제품 계정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 계산해 주시면 되는 부분.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수량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당월 제품 판매 수량 100개에 월말 제품 수량 300개를 더하고 우리 월초 제품 수량 500개를 빼면 800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800 계산 미리 해드렸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완성품에 대한 금액은 800개 곱하기 110원. 그럼 얼마이다? 우리 88,000원이네요. 88,000원. 그러면 우리 매출 원가 1000개에 대한 부분은 월초 제품 원가 67,000원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얼마를 88,000원을 더하면 되죠. 그럼 67,000원 더하기 88,000원 하시고 거기서 얼마 빼주셔라? 55,000원 빼주시면 되는 거죠. 기말. 그래서 55,000원 빼시면 우린 제품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10,000원이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원가 회계 쪽보다 재고 자산 때도 계속 배웠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부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상품으로 내든 제품으로 내든 우리가 항상 T 계정을 그려놓고 보는 부분은 똑같아요. 다만 제공품에 들어가면 제공품에서는 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됐던 원재료가 얼마이고 노무비가 얼마이고 제조 경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뭐 조목조목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8번의 문제의 패턴은 새로운 게 아니라 형태를 조금 변형한 거로 보여집니다. 형태를 조금 변형한 문제. 그래서 상품으로 내든 제품으로 내든 정확하게 잘 푸실 것. 자, 그 다음 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나 이거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원가 명세서 여실 수 있으시죠? 거기서 확인하셔도 되겠죠? 답은 바로 보이네 여러분. 몇 번일까요? 1번이요. 우리 매출 원가는 어디서 보는 정보일까요? 손익계산서에서 보는 정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IS에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제일 먼저 뭐 등장해요, 여러분? 매출액. 매출액 밑에 매출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죠.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일단 무슨 부분? 우리 원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노무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게 얼마가 들어가서 우리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더하면 무엇이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이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더해진 게 단기 총 제조 비용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세 가지 합산된 게. 그리고 단기 총 제조 비용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해 주시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서 누가 나온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 손익계산서에 가면 매출액에 매출 원가를 빼잖아요. 그 매출 원가 쪽에 영향을 주죠. 그럼 매출 원가는 내가 갖고 있었던 기초 제품 재고액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어디에서 원가 명세에서도 가지고 왔던 거. 그래서 그 제조 원가를 더해 주시고 무엇 하신다?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죠. 이거는 전산회계 1급 때부터 계속 봤던 거 아닌가요? 기초 재무제표 입력할 때. 그렇죠.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할 때. 그 원리가 이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료비도 노무비도 제조 간접비도 단기 총 제조 비용 기초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 명세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볼 수 없다? 우리 제품과 관련된 정보는 이 자리에서 볼 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만드는 거 빼고는요. 만드는 거 빼고는. 그래서 우리 매출 원가 손익계산서 봐야 되는 것이고 기말 제품 재고액 그리고 기초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봅니다. 이 문제 패턴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 매출 원가 줬잖아요. 이번에. 근데 여기를 또 뭐로 낸다?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내는 출제자가 있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 원가 명세서 못 봐요, 여러분. 그리고 기초 제품 재고액을 또 내는 출제자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가지고 뱅글뱅글 돌려서 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프로그램 열어서 보셔도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9번 문제는 세무급수보다는 회계급수에서 많이 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세무에서 내줬네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기초 제공품 1,500개, 당기 착수한 수량 우리 8,500개, 기말 제공품은 700개, 공송품은 우리 몇 개가 있다? 1,30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물량 흐름 계산을 해본다라면 그런 건 T 계정을 놓고 보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공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 문제의 물량 흐름은 제품 쪽이었었고요. 그럼 제공품도 똑같이 내가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가 있고 단기 무엇한 거 투입한 게 있을 것이다. 투입 또는 착수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 그리고 만들어진 뭐가 나올 것이다. 완성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는 누가 있다. 기말이 있을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만들다 보면 잘못된 물건이 생산되기도 하죠. 또는 판매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공손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손품이 또 있었다. 그럼 공손품은 사실상 완성품으로도 못 들어가요. 팔지 못할 거니까 그 기말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가지고 있었던 기초는 몇 개를 넘겨받았고 1,500개를. 자,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건 얼마? 8,500개를. 그러면 저는 이번에 생산이 가능한 건 몇 개였다? 8천, 9천, 만 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만 개를 생산하겠다라고 했다라는 얘기. 그런데 그 만 개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완성된 100% 완성된 건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안 줬고요. 기말은 주었네요. 기말은 몇 개? 우리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는 거 700개. 자, 그리고 분량으로 나와져 있는 공손. 뭐 이렇게 많죠, 공손이? 1,300개. 그럼 만 개에서 여러분 2,000개 빼시면 되네요. 그럼 완성된 수량은 몇 개가 된다? 8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물량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량 파악하는 거. 자,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요거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럼 완성품 수량은 지금 조금 전에 벌써 결론 냈어요. 우리 1,500에 850을 더하고 1,300과 700을 빼면 800개가 완성된 수량이다. 100% 완성된 수량. 자, 그리고 완성품의 3%가 정상적인 공손이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제가 공손품을 뭐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불량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불량품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고민해 볼 게 뭐냐면 아무리 생산 관리를 잘해도 우리는 1%의 불량은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노스라는 부분을 두고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생산 관리를 잘해도 품질 관리를 잘해도 우리는 이만큼의 노스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만큼의 불량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정상공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상공손. 그럼 이 정상공손은 무엇한다? 원가에 산입합니다. 원가 대체가 됩니다. 원가 대체하라는 얘기는 제조 원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조 간접비로 갔다가 제품으로 다 넘어가는 것처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종착지는 그냥 매출 원가로 다 정리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정상공손이 아니라 비정상공손. 이 비정상공손은 예상하지 못했던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란 표현.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중에 우리가 별도로 전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전력 소비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전기에 다 끊겨버렸다. 그럼 기계가 돌다가 멈추겠죠, 여러분? 그럼 기계 안에 있었던 물품들이 다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또는 제가 지금 현재 물건을 만드는 과정 중에 지금 뭔가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파손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게 비정상 공손이에요. 그럼 이 비정상 공손은 원가 명세서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됐을까요? 그래서 난 부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내용 중에 이 글씨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완성품의 3%가 정상공손이면 완성품 수량은 몇 개이다? 만 개이다.
여러분 설명 좀 옳은 건데요. 자, 완성품의 수량 3%가 정상 공손이든 5%가 정상 공손이든 완성품의 수량은 우리 일단 몇 개가 된다? 일단은 8,000개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놨죠.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완성품의 수량이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8,000개라고 결론을 냈고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 그러면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3% 계산하시면 밑에 써드렸지만 얼마가 된다? 8,000개 3%이면 정상 공소는 240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240개 됐을까요? 그래서 240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완성품 수량 8,000개라고 하는 부분, 이게 완성품 수량의 10,000개라는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걸 써주고 싶었던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실제 완성품의 수량은 8,000개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검사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완성품으로 넘어가서 매출원가에 분류가 되거나 기말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부분에서 검사를 했는지 이런 얘기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내용 정리가 좀 잘못된 부분. 이면이라는 표현을 왜 썼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40개란 부분이 완성품 수량에 대치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완성품 수량 그냥 8,000개. 그리고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라고 본다라면 240개가 무엇이다? 우리 지금 정상 공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면 그러면 우리 완성품 수량이 아까 8,000개라고 했으니까 240개잖아요. 그렇죠? 240개. 그럼 제가 공손품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공손품이라고 놓고 보고 이 부분에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몇 개가 됐으니까 240개가 됐으니까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비정상 공손은 전 아래쪽으로 쓸게요. 몇 개에서 우리 1,300개에서 몇 개를 빼시면 돼요? 240개를 빼면 비정상 공손이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060인가요? 네, 아이고, 6자가 이상해졌어요. 1,060. 그래서 우리 비정상 공소는 1,0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2번처럼 나와줘야 되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면 240개니까 비정상 공손 소량은 1,060개가 맞습니다. 뭐 아래쪽에 써둔 거 다시 써드리면 이렇게 빠져서 나오는 거니까 됐을까요? 그러면 옳은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볼게요.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면 정상 공손 소량은 240개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완성품의 3%가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 공손 소량은 벌써 2번에서 결론 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답은 1,060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2번. 10번 문제는 원래 냈던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중에 이제 기출문제나 전산세무회계 시장이 유튜브도 되게 많아요. 동영상도 상당히 많고. 근데 대부분들이 돌아다니는 부분에 이 완성품과 관련된 정상공손 문제가 잘 안 나온다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는데 아니에요. 원래 공손품과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나왔던 문제입니다. 난이도 조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차이예요. 그래서 10번의 패턴 정도는 원래 냈던 문제예요. 네, 그런데 우리 금년도에 이 공손 쪽 저랑 문제 풀겠지만 정말 난이도 최상의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어요. 답이 오답이고요. 시중에 유튜브 풀이가 잘못된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뒤에 풀 때 푸는 방법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은 원래 냈던 부분입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2021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자, 11번부터 15번까지는 세무회계 문제.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00만 원이다. 자, 문제 풀 때 반드시 키워드 정확하게 가져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어보는지, 매출세액을 물어보는지, 납부세액을 물어보는지. 자, 과세표준에는 우리 과세도 들어오는 것이고 영세율도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에요. 그럼 그 과세표준에 들어오는 건 과세와 영세 모두 다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200만 원은 과세표준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과세표준 맞습니다.
자, 그 외에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영실거래는 없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물품은 공급가액 1,550만 원, 부가가치세 155만 원이다. 자, 이 중 거래처 선물용으로 매입한 물품 공급가액 얼마? 우리 50만 원, 부가세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리고 납부세액은 얼마이다? 250만 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납부세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시죠? 자,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얼마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내가 사가지고 올 때 부담했던 무슨 세액, 매입세액을 무엇해라? 빼라. 근데 이 매입세액을 빼는 건 공제가 가능한 부분만 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다? 납부세액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매입세액은 이 위에서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입세액을 봤더니 얼마가 있다? 155만 원이 있다. 근데 이 중에 우리 얼마? 5만 원이 따로 문구가 있죠. 근데 그 문구가 거래처 선물용으로 매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는 접대와 관련된 매입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155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 우리 매입세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을 옆으로 쓸게요, 여러분. 155만 원에서 우리 5만 원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가 된다? 150만 원이 되네요.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25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매출세액은 지금 현재 250만 원 되려면 350만 원이었다는 얘기이지 않나요? 아, 3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서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250만 원이 나오려면 우린 350이 아니라 4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죠. 400. 큰일 날 뻔했어요. 자, 4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250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매출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이 매출세액은 우리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에 금액이 나오면 지금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과세표준이야. 자, 그 과세표준에 곱하기 몇 프로? 10%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죠. 그러면 역산해 보시면 과세표준의 금액은 얼마이다? 4천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건 뭘까요? 이 200만 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갖다 버리시고 무슨 부분? 아, 답이 1번이구나. 난 1번이라고 하고 나왔는데 답이 1번이 아니라 왜 3번이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200만 원 들어가야죠, 여러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세 10%가 있는 과세와 부가가치세 0%인 영세율의 합의과세표준이에요. 그러니까 4천이 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요. 실수가. 그래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98의 문제는 중간중간에 함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설명드린 거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드리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는 오히려 더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아까 155만 원에서 5만 원은 빼 150만 원만 빼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250만 원에 우리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 정리해 보시면 우리 매출세액은 400만 원의 결론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과세 공급가액은 매출세액에 곱하기 10%니까 나누기 10을 하시면 얼마가 된다? 우리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4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만 원 더해줘야죠. 누구요? 영세율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얼마가 된다? 4,200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에요. 이거 1번으로 체크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들에 말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됐을까요? 자, 12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가능하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자,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우리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이거 3일이 아니라 며칠로 법이 바뀌었다? 2일. 원래 3일이었어요. 근데 2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왜 정정교부가 있었죠? 정정교부도 당일 사유가 있었고 2일 이내 사유가 있었어요. 거기도 3일이었다 2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일 글씨는 없습니다. 2일. 그러면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네요. 2번. 난이도 조금 낮았던 문제입니다. 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무엇하여야 된다? 신고하여야 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무엇해야 될까요? 네, 원본 제출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과세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면세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게 과세에 면세가 추가가 되면 겸용사업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겸용사업자가 되면 누가 우선이라고요? 과세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면세가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정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업태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업태 종목에 면세가 추가가 된다는 거라면 업태 종목만 무엇하시면 된다? 추가하시면 되는 거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따로 낼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4번 얘기도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죠. 정확하게 2번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셨던 분들이라면 실제 4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당 과세 기간에 전액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는 항목이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소득세에 가면 사업소득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필요 경비 인정하는 소득이 누가 있을까요? 사업소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필요 경비 인정하는 거 뭐 있었죠, 여러분? 기타 소득이야. 그리고 양도소득. 그 세 가지 소득은 필요 경비 인정한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는 항목. 이 얘기는 무슨 부분? 우리 저 비용으로 써드릴게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 이 얘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 그런 걸 불산입한다고 하죠. 자,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 자, 그리고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된 경비. 자, 벌금, 과료, 과태료, 성급비용, 대송금. 답은 여러분 일단 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 여러분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접대비나 광고 선전비는 사업과 관련이 되는 게 맞지만 기부는 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국가가 필요경비 인정하는 이유가 뭐다? 기부 문화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될 거야. 아니에요. 기부금은 인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필요경비의 산입입니다. 산입 항목이고요. 자, 가사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사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아니, 집에서 쓴 거면 이 가사라는 건 집이잖아요. 집에서 쓴 건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회사 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인 회사에서 제일 조심할 거라고 했었죠. 네, 불산입 항목입니다. 자, 벌금이나 과료나 과태료는 사과 관련이 되어 있어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인정이 안 됩니다. 불산입 항목이고요. 그럼 성급 비용은 뭘까요? 내가 보험료 1년치를 지출했는데 당해 사업연도와 관련되지 않은 건 우리 다음 연도에 성급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연도에 필요용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급 비용은 당연히 불산입 항목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대송금은 못 받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무엇으로? 우리 필요경비 산입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나와 다와 나입니다. 불산입 항목은.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에 3개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들 틀리세요. 이거 교재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건 최소한 암기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14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금지금은 아님. 여기서 금지금은 금이에요, 여러분. 금거래. 네, 금거래는 못해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 가능하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발급해야 된다. 이것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게 세트예요. 자,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계획에 의한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 이번 문구 되게 오랜만에 냈네요. 제가 수업 중에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말씀드렸었냐면, 여러분 이게 직접 도급까지는 괜찮은데 재임가공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해드린 적 있어요. 업무에서 조금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온 부분, 네, 이 부분 영세율 맞죠? 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대표적인 게 해외 건설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2번, 3번, 4번 다 맞네요. 그래서 이게 다 맞으면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겠네요. 왜 4번인지 볼게요. 자,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자, 우리 지금 요렇게 누군가한테 우리 거 수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분들 공짜로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출과 관련된 대행 수수료 받습니다. 이 부분은 영세 적용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이고요. 제가 말하는 과세라는 건 부가세 10%가 동반돼야 된다는 얘기. 영세 적용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도 세금, 계산서, 발급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지만 여기 무슨 부분?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과세세금자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0% 과세거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됐을까요? 대행 수수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수출을 위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대행 수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건 수출로 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대행에 대한 대행 수수료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과세거래입니다. 마지막 15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우리 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 구분 문제 자주 낸다고 했었어요. 네, 그 부분. 자, 지금 첫 번째 직장 공제 외 초과 반환금. 자, 이 부분은 이자 소득이 맞습니다. 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우리 대부업자나 금융업자가 아닌 사람이 여윳돈 가지고 이자 받는 거. 그 부분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했죠. 이자 소득이 맞습니다. 자, 연금 저축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일시금. 여러분, 이 부분은 이자인가요? 아니죠. 이 부분의 소득은 무엇으로 가야 된다? 기타 소득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소득에 가면 무슨 부분? 아, 연금소득이 될 수도 있다. 저희 연금으로 들어갔던 돈이 있었는데 연금 수령했어요. 라고 하면 연금소득이에요. 연금소득. 근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요. 연금 외로 수령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일시 수령한다 이런 표현했어요. 그럼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무슨 소득이 있더라? 우리 퇴직소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퇴직소득은 뭐예요? 지금 여기는 연금저축에 연금계좌니까 기타소득이에요. 근데 퇴직소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퇴직연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내가 DB로 가입해서 있었던 부분 회사 그만두면서 IRP 계좌로 가지고 있었던 거 일시금 수령하면 이건 퇴직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실수하시겠죠. 반드시 이거 구분 잘 하세요. 퇴직소득이고요. 지금처럼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는 부분에 불입했던 걸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수령하는 연금외로 수령하게 되면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소득도 연금소득일 수도 있고 기타소득일 수도 있고 우리 퇴직소득일 수도 있었어요. 지금 문제는 기타소득입니다. 답은 3번.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10년 미만이네요. 이거 왜 이렇게 줬을까요? 우리가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뭐가 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중고로 보여지긴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자 소득이 맞습니다. 됐을까요? 요거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낼 때요, 가끔요, 뭐로 내는 경우도 있냐면, 우리 왜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었잖아요.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관련된 운용수익 문제를 여기다 끼워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로 들어가야 되죠? 사업소득입니다. 퇴직금 목적으로 가입해서 갖고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DB는 운용수익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위해서 퇴직금으로 넣었던 부분에 이자가 붙은 거죠. 그건 원본 전입으로 끝나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문제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8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이론상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냈던 패턴을 조금 바꿔낸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 이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유형자산의 문제는 냈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틀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다른 부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냈던 문제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전산실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